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왜 입학 전 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걸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대학 시스템은 한국과는 다르게 3학년 전까지 상당 부분 인턴십이나 취업 준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대학에 들어갔으면 4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 남아있지만 미국 대학을 간 경우에는 2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취업, 채용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우리나라는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인턴십에서 채용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이게 2학년밖에 없구나. 2학년 동안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입학과 동시에 학교 생활 적응하고 학업하고 뭐 성적 관리하고 취업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보딩을 다녀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했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또 대학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수업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은 입학 전에 마무리를 하고 학교를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입학 전에 꼭 해야 할 것, 한 5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입학 전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학교를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또 학교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바쁘고 또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입학하기 전에 그러면은 꼭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포인트들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이제 취업에 대한 얘기인데요. 미국 유학이 좋으냐 나쁘냐, 뭐 필요하냐 필요치 않으냐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할 건 전혀 아니고 이미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결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러면은 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꼭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되느냐 또 그거는 또 아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의 상당 부분은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심지어 한국으로 귀국해서 한국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미국에서의 경험 없이 바로 한국으로 왔을 때는 훨씬 취업이 어려워지는 오히려 미국에서 몇 년 정도 경력을 쌓고 경력자로 들어오는 것이 유리하고 심지어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해서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수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요즘에는 인더스트리 엑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서 단순하게 공부만 한 것보다는 필드에서 경험을 쌓고 그러한 실무 경력이 있는 교수들을 점점 더 채용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을 한다고 하는 우리가 졸업 후에 취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준비 없이 그냥 유학을 한다는 거는 조금 나중에 내가 들인 땀과 노력과 그런 고생에 비해서 자칫하면 후회만 남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마치 취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가정을 하고 그거에 맞추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국 유학생들의 미국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될까? 사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유학생이 몇 명 정도다라는 매년 통계 자료가 있는데 대략 한 4만 명 정도 간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1년에 한 4만 3천 명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하는데 이 중에는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학위과정으로 가는 학생도 있겠지만 뭐 어학연수 가는 학생도 있을 거고 뭐 박사로 해서 뭐 포닥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니까는 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미국 취업을 목표로 해서 간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통계 자료는 한 4만 명 남짓이 미국에 유학을 간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들 중에서 미국에서 취업하는 비율이 얼만큼 될 거냐 이 자료도 역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취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비자를 받게 되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보면은 사실상 한국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는 거의 유일하게 H-1B라는 비자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를 이제 H-1B가 매년 몇 명 정도 한국 사람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니셜 어플라이가 몇 명 정도 어프로벌이 났는지의 자료는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중에는 OPT 취업을 그러니까 OPT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OPT를 거쳐서 H-1이 든 학생들도 있을 거고 OPT 기간 동안에 H-1을 못 받은 학생도 있겠지만 대략 봤을 때 그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그러니까 4만 명이 가는데 그 중에서 2,000명 정도밖에 취업 비자가 안 나오는구나.
그러니까는 대략 한 5%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95%는 뭐 원래부터 한국으로 오려고 한 학생도 있었을 거고 또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30-40%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이 학생들이 유학을 갈 때 잘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대학 선택이나 전공 선택이 너무나 한국식인, 그러니까 대학의 순위에 따라서 명문대학 위주로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취업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대학이나 전공을 선택해서 거기서 졸업을 해버리니까 결국은 취업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뭐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학 전공, 지역 선택이 중요하더라. 그 다음에 하나는 한국과 미국의 취업 시스템이 너무 다른데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미국 취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특히나 이제 입학 전서부터 2학년 때까지 상당 부분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3학년 때 미국은 실제로 인턴 과정을 거쳐서 취업이 4학년 전에 이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고 공채는 없고 뭐 시험 제도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준비하는 기간도 길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만 했기 때문에 공부한 거에 비해서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 저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가장 큰 이유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취업률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략 이 정도라는 거죠. 한 4만 정도 가는데 2,000명 남짓 취업 비자를 받더라. 물론 이 중에 이제 OPT 학생들도 일부 있겠지만 결국은 OPT를 하다가 취업 비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OPT 1년 차를 취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대략 한 5% 정도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이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입학 전에 또 대학 전공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뭔가 취업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은 것, 그 다음에 1, 2학년 때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이거에 더해서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면은 최근 들어서 우리가 졸업하고 나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취업 비자, 다시 말하면 H1B라는 비자의 취득률이라 그럴까요? 성공률이 너무나 낮아졌다 이거죠. 이게 이제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은 한 2004년, 5년, 그러니까 제가 뭐 미국에 이제 비스팅으로 갔을 때만 해도 1년에 외국인이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 8만 5천 명 정도한테 취업 비자를 발급을 합니다. 그런데 신청 인원이 8만 5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뭐 추첨을 하더라도 뭐 한 몇백 명, 몇천 명 떨어지는 정도니까 뭐 추첨 때문에 이게 취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은 거의 안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2014년 들어면서부터 이제 10만 명이 넘어가고 점점 20만 명대가 되면서 이게 8만 명 뽑는데 8만 5천 명, 근데 학사는 또 6만 5천 명밖에 안 되거든요. 석박사가 2만 개 캡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한 3대1, 4대1 되네?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라고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22년서부터는 30만 명이 넘어가고, 2023년에는 40만 개가 거의 50만 개가 육박하더라 이거죠. 6만 5천 개 뽑는데 50만 개가 들어가니까 거의 9대1, 8대1 이 정도의 경쟁률이고, 더구나 이제 이게 뭐가 이슈냐면은 무슨 이게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기업을 갔다고 해서 먼저 추첨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뭐랄까 뺑뺑이죠. 그냥 로터리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 그리고 추첨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과 이 기업의 직무의 매칭성을 보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게 되니까 너무나 이제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 법무법원에서도 작년에 20명 넘게 H1을 했는데 2명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는 이민 변호사는 아니고 이제 저희 파트너 하시는 변호사님께서 야, 이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는 거의 H1B가 유명무실해지는 거 아니냐. 물론 이제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다 레터를 써가지고 봉투 붙여갖고 이렇게 보냈는데 2022년, 23년서부터 갑자기 이거를 바꿔서 먼저 이제 10불만 내고 일단은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레러를 썼기 때문에 그 허수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인원들이 많아져서 이게 갑자기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은 건데, 뭐 이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뭐 미국 이민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내년서부터는 피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게 어려워지는 거죠. 안 그래도 이 H-1B라는 비자는 전문직이어야 된다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고, 이 전문직은 이민국에서 인정하는 전문직이어야 돼요. 반드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야의 일을 우리가 전문직이라고 보통 보는데, 그거여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전공과고 그 직무하고 전문직하고 매칭이 돼야 돼요.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학위와 내 전공과 이 직무가 매칭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내가 남들은 모르는 굉장히 큰 어떤 능력이 갖고 있다, 이거가 기업은 인정을 해주지만 이민국에서 인정 안 해주니까 딱 그냥 전공하고 직무하고 매칭 가능성만 보고 판단을 해버리더라. 그러니까는 이게 처음에 전공을 잘못 선택을 해버리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 능력을 뛰어난 것을 기업에서 알아보고 나를 채용을 했을지라도, 그 기업에서 나를 고용하고 싶어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아예 기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더라. 더구나 이제 이게 지금은 이제 추첨이어서,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것은 스템 전공을 해야 된다. 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OPT가 일반적으로는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여전히 학생 신분이기는 하지만 내가 정식으로 미국에서 기업에 연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있거든요. 그걸 OPT라고 하는데, 그 OPT 기간을 2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전공들이 있는데, 그게 스템이라고 하는 전공들이고, 그 전공을 해야지만 그래도 취업 비자가 처음에 떨어지면 내년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 해보고, 또 후년에 떨어지면 그 다음 연도에 또 한 번 더 어플라이 해봐서 3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3번 다 떨어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3년이라는 경력을 내가 쌓을 수가 있고, 또 그 사이에 내가 영주권이 들어갔을 때는 또 영주권 진행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전공을 선택할 때 반드시 스템 전공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유학을 통한 취업의 대략의 루트는 이렇죠. 일반적으로 뭐 대개 한 95%, 98% 이상은, 뭐 저도 로스쿨 할 때 마찬가지였고, F1 비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가죠. 그래서 F1 비자는 받을 때서부터 뭐예요? 학생이 주 목적인 거죠. 입국 목적이 나는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나는 공부를 해야지 돈을 벌면 안 된다가 이제 비자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공부를 하는 비자여서 F1 비자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여름방학을 통해서나 학교를 통해서나 내가 CPT라는 거를 인정을 받으면 내 전공과 유사한 분야의 기업에 가서 일정 기간 일하면서 또 급여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나서 OPT라는 거를 통해서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1년 내지 아까 말씀드린 STEM 전공은 Extend 2years에서 3years까지 내가 채용을 당해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활용할 수밖에 없고 활용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취업 비자는 언제 들어가냐면은 졸업을 하고 나서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OPT로 근무하는 도중에 이제 취업 비자가 매년 3월 달에 어플라이가 되고, 3월 이제 말에 추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심사가 이루어져서 정식으로 내가 H1 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은 10월 1일서부터 내 스테이터스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OPT 근무 중에 이제 H1 비자를 받게 되면, 이 H1B는 최대 6년까지 일할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3년, 익스텐드 3년에서 6년까지 일할 수가 있고, 내가 H1B라는 비자의 스테이터스로 일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영주권이 이제 신청이 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학사학위자 이상이거나 석사학위자 이상인 경우에는 EB3 전문직으로 해서 보통 요즘에 한 2년 반 내지 3년 정도를 거쳐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요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의대를 갔건, 모스쿨을 갔건, MBA를 했건, 뭐 하버드 뭐 무슨 과를 나왔건 다 요 절차를 거쳐서 미국에서 취업이 되는 거죠. 뭐 구글을 갔건, 뭐 아마존을 갔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예 이런 H1B가 너무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처음에 기업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첨이 안 되는 거죠. 기업에서 다 뽑아가지고 인턴십 시키고 OPT 때 다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조금 이제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추첨이 안 되니까, 처음서부터 기업에서 아예 인턴십서부터 유학생을 채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작년에도 이렇게 학생들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고 저희도 서베이를 해보면, 아예
아예 처음부터 기업에서 비자 스폰서가 필요한 학생은 지원하지 말라고 그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또 자페어 자체를 따로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자페어가 따로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미국 사람들이나 미국 학생들이나 영주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페어에는 한 100개 기업이 온다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채용하려고 하는 자페어에는 뭐 한 20개, 30개도 안 오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격차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졸업하고 나서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아예 영주권을 학생들에게 이제 먼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라 그럴까요? 그런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원래 이제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이민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민을 가려고 영주권을 취득을 하는 건데, 요즘의 영주권 취득은 부모님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자녀가 만 21살 미만인 경우에 자녀들도 같이 영주권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은 영주권을 취득해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자녀들만 영주권자로서 이제 뭔가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트렌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뭐 아주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게 뭐 몇천 건은 아니고 뭐 많아야 몇백 건이겠지만, 어쨌든 미국 유학을 할 때 영주권을 처음부터 진행을 해서 재학 중에 영주권을 받아버리거나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는 어쨌든 영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주권 예정자로서 인턴십을 하거나 영주권자로서 인턴십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는 비자 이슈 없이 뭐 OPT, H1B 이런 거 없이 그냥 영주권자로 바로 취업하는, 영주권자가 됐을 경우에는 주정부 취업이 가능하고 뭐 city, 일반 공무원도 취업이 가능, 연방정부는 이제 시민권자여야 되지만 그런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는 이제 미국 유학을 할 때 영주권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할 때는 이제 이 절차를 거칠 건데요. 이거는 영주권자든 F1 비자 학생이건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라고 할지라도 이력서에 내가 시민권자다, 영주권자다 이런 것들이 표현되지 않거든요. 나이도 표현되지 않고 내 인종도 표현되지 않고, 심지어 인터뷰할 때 종교를 물어볼 수 없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고, 미국의 이력서는 사진을 붙이지 않고 딱 한 장짜리 이력서를 가지고 인터뷰 여부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차를 영주권자이건 F1 비자이건 미국 시민권자이건 똑같이 절차를 거쳐서 취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취업을 할 때 뭐 학교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고 뭐 전공도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가장 심도 있게 보는 것은 경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에는 야, 대학생이 무슨 경력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이 채용하는 포커스가 다른 것이, 우리나라나 일본은 좋은 학교 나오고 똑똑한 학생들 위주로 먼저 선발을 해서 그 학생들을 우리 회사에 조금 더 잘 맞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반면에, 미국은 이미 우리 회사에 딱 요 포지션에 잘 맞는 학생들을 골라서 뽑으려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뭐 성적이 어떻고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포지션, 우리 회사의 이 직무에 얼마나 맞는 학생인지, 다시 말하면 이거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고, 결국은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재학 중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인턴을 했는지, 이런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뭐 어떤 또 클럽에서 액티비티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턴십을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갖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학 전에 이제 직무나 전공을 고민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 직무나 전공에 맞는 인턴십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기 중에는 공부하죠. 네, 공부하고, 사실 인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으면 동아리 활동 정도, 클럽 활동 정도 할 수 있지, 뭐 인턴을 한다, 병행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인턴 할 수 있는 것은 1학년 여름방학이죠. 그러니까 1학년 여름방학에는 가능하면 현지에서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지에서 인턴을 하려면은 정식적으로 CPT 어프로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CPT라고 하는 것은 전공이 클리어가 됐을 때 학교에서 어프로벌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아직 1학년인 경우는 CPT가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말은 정식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턴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1학년이 뭐 대부분 전공 과목을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뭐 저희도 뭐 수백 개 기업에다가 요청을 하지만 우리는 채용하지 않으련다, 인턴을. 뭐 무급이건 유급이건 상관없이, 물론 유급은 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1학년 여름방학에는 현지나 뭐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인턴을 경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보통 9월, 10월 또는 뭐 그 다음 학기 3월, 4월 요때 언캠퍼스 리크루팅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잡페어를 엽니다. 뭐 자기 회사 소개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력서를 받아서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도 가능해요. 2학년도 뽑아주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고 특히나 파이낸스 쪽으로 내가 방향을 잡고 있는 학생들은 3학년이 아니라 2학년 때 대부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3학년 때가 아니라 2학년 때 이게 너무나 이상 1학년밖에 내가 안 다녔는데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뭐냐면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골드만삭스나 모건 같은 그런 문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들어본 아이비들, 뭐 헤지 펀드들 이런 데들은 굉장히 프랙틱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너럴한 질문이 아니라 프랙티컬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대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준비된 학생을 원한다는 거죠. 똑똑한 학생 말고 나는 아이비인데 인베스트먼트 뱅크에서 일하기 위해서 네가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한 학생을 나는 선발하고 싶어 라고 해서 2학년 때 대부분 리크루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학년 여름방학에 이제 인턴을 현지에서 꼭 해야 됩니다. 이때가 이제 소위 말해서 CPT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CPT 팔러시가 학교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는 반드시 교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어디는 뭐 돈을 꼭 내야 된다. 여름학기처럼 어디는 학교 레러를 뭐 회사 레러를 받아와야 된다. 뭐 되게 학교마다 CPT 팔러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입학한 학교의 CPT 팔러시가 어떤지는 미리 알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소셜 넘버 받고 이제 저 때는 정식으로 이제 인턴을 하는 겁니다. 돈도 받고 급여도 받고 그리고 이제 3학년 1학기 9, 10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그때 지금까지 인턴했던 경력을 다 이력서에 넣어서 보통 한 장에다가 다 넣어서 학교로 오는 글로벌 기업들의 리크루팅을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인터뷰가 잡혀야 됩니다. 그때 오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인터뷰를 통과해서 인턴을 언제 하게 되냐면 1년 있다가 뭐 한 8개월 있다가 5월 말 학기가 끝나면 6, 7, 8, 3개월 동안 이제 역시 CPT를 활용을 해가지고 인턴을 하고 이 인턴은 뭐냐면 대부분 풀타임으로 전환되는 인턴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3개월 정도 일한 친구들 중에서 우리 회사에 졸업하고 와서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인턴이 끝나고 풀타임 오퍼를 주는 회사들이 많은 거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신입을 선발을 하니까는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4학년이 되면은 내가 졸업할 때 어느 회사로 갈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나서 4학년 때는 이 회사를 갈지 아니면은 이 회사에 오퍼 받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더 좋은 회사를 내가 어플라이를 할지를 이제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4학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우리나라는 4학년 2학기 때서부터 사실은 졸업 예정자를 상대로 해서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인턴을 하더라도 이게 무슨 정규 취업이 연계되는 인턴이 아직까지 이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은 인턴십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회사에 허드렛 일을 시키려고 인턴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인턴십 기간을 통해서 이 지원자가 이 학생이 우리 회사의 분위기나 문화에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인턴십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특히나 1학년, 2학년 때.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 친구 회사에 좀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 뭐 이게 정규 채용이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정규 채용을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낙하산으로 해줬다. 이거는 이제 큰일 나죠. 예. 우리나라는 감옥 갈 수 있는 거죠. 부정 채용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미국은 그게 부정 채용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글 사장이랑 친구야. 같은 동문이야. 그래서 추천해줬어. 이렇게 해서 취업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네트워킹이나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취업이 되는 경우가 신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입은 보통은 다 기업에서 직접 학교로 가서 리크루팅을 해서 인턴십을 시켜보고 그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인턴십처럼 그냥 좀 시켜주면 어때? 이런 인턴십 자체가 거의 없다는 거죠.
회사는 굉장히 미국은 귀찮아해요. 어차피 이 학생을 채용할 것도 아닌데 내가 인턴을 왜 채용을 하냐 라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게 어렵더라. 저도 이제 학생들을 도와주려고 이제 아는 뭐 변호사든 뭐 어떻게 건너서 야 1학년인데 조금 어떻게 니네 회사에서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러면은 미안한데 굉장히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서 채용할 가능성도 없는데 그리고 누가 한 명 붙어가지고 얘를 또 가르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더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절차를 거치는 것은 F1 비자 학생이나 영주권자나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3학년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에서 인터뷰 오퍼를 받고 인턴십을 거쳐서 신입사원 채용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세미나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입학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왜 입학 전 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걸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대학 시스템은 한국과는 다르게 3학년 전까지 상당 부분 인턴십이나 취업 준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 대학에 들어갔으면 4년이라는 기간이 나에게 남아있지만 미국 대학을 간 경우에는 2년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취업, 채용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상 자체가 우리나라는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자거나 졸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입사원 채용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은 신입사원이 아니라 인턴십에서 채용을 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2학년밖에 없구나. 2학년 동안 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죠. 따라서 입학과 동시에 학교 생활 적응하고 학업하고 뭐 성적 관리하고 취업 준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보딩을 다녀서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했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또 대학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수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수업에 충실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학 전에 꼭 해야 될 것들은 입학 전에 마무리를 하고 학교를 들어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의 경우에는 오직 여름방학때 인턴을 못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인턴할 수 있습니까? 대학을 4년 동안 다니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여름방학 한 번. 근데 그것도 CPT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 안 받아줘요 요즘에. 그 다음에 2학년 여름방학 한 번.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3학년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 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에 오퍼 받으면 3학년 2학기 끝나고 나서 여름방학 한 번. 그리고 나서 졸업이에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3학년 1학기 언캠퍼스 리크루팅이 너무 중요하다. 이때 이력서에 뭔가 경력이 있지 않으면 인터뷰가 안 잡히더라. 그러니까 그 앞에 뭔가 막 경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아니 지금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인턴을 어디서 하냐. 아무도 안 뽑아주더라. 그러다 보니 뭐 50개 넣네 70개 넣네 그랬는데 인터뷰 하나도 안 잡힌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학하기 전에 한 몇 개월 남아있잖아요. 한 3, 4개월 정도 요 기간 동안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 5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취업을 결정하는 상당 부분은 입학하기 전에 결정되고 그 말은 이 학생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 사실은 취업이 될지 안 될지가 거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은 좀 그래요. 왜냐하면 비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역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내가 전공하는 분야가 A 분야인데 이 A 분야에 발전된 기업이 내 학교 근처에 하나도 없어. 거의 없어. 그럼 이 학생은 취업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선생님 뭐 미국은 뭐 다른 주로 옮겨가서 리로케이션 해가지고 취업되지. 신입사원은 그렇게 웬만해서는 잘 안 뽑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뭐 이게 내셔널와이드하게 뽑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글로벌 기업 취업이 인턴십이 오퍼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내가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내가 회사를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이 1학년, 2학년 때까지 아직 뭐가 있습니까?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꾸거나 편입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단정적으로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3학년인데 내가 선생님 무슨 대학교 무슨 과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저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취업이 안 되겠구나. 그래도 가능성이 한 50%는 되겠구나. 라고 미리 다 결정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도 뭐 유학이 좋다 나쁘다는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급하게 유학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학교를 정할 때 일단은 성적이 나와 있고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정하다 보니까 취업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학교나 전공을 정하는 것도 많거든요. 일단 좋은 학교 가고 싶으니까 언디사이드로 가거나 조금 낮은 전공으로 가서 나중에 전공 바꾸려고 했거나 뭐 이거가 어쩔 수 없이 잘된 선택은 아니지만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근데 취업에 적합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졸업하고 뭘 할 거지? 어떤 일을 해야지 좋을까? 그러면 어떤 일이 나에게 적성에 맞을까 뿐만 아니라 뭐 미래에 이게 전망이 있을까? 뭐 당연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외국인 취업이 되는 분야인가? 이게 취업 비자에서 전문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인가? 그리고 이 직업이 어느 도시에서 발전이 되어져 있는가? 등등을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뭘 잡을 수가 있냐면은 목표를 대략이라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목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뭐 어떻게 뭐 목표한 대로 딱 가겠습니까? 뭐 저도 여러 번 이제 커리어가 뭐 바뀌었던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나 일단 그 목표가 말이 돼야 되고 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대략 4년 플랜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냥 가다가 갈 데가 없어지는 그래서 95%나 되는 유학생이 그냥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SAT 학원 강의하거나 유학원 차리거나 뭐 아니면 중소기업의 아버님이 이렇게 뭐 해줬는데 적응 못하거나 그래서 다시 뭐 미국으로 간다고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졸업 후에 직무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1차적으로 결정을 봐야 된다. 이게 결정을 할 때 H1B나 영주권 직무별 순위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취업자 수가 많다고 거기가 취업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가 많다. 거기에는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가 많다. 인도에서 경력자들이 한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유학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서 취업 비자가 많이 나오는 직무가 무조건 취업에 잘 된다.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반대로 취업 비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직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직업을 내가 선택해서 그쪽으로 취업하겠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거죠. 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내가 회사가 나를 안 뽑아서가 아니라 취업자 자리도 부족하지만 법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에이시안이잖아요. 에이시안 포리너 유학생이라는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이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주권 없는 에이시안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분야인가 라는 거를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내 꿈과 현실에 뭔가 일치하는 부분을 찾으셔야 돼요. 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꿈이 현실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선생님 저 구글 가고 싶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가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직무를 정하셔야 돼요. 구글에도 얼마나 많은 직무가 있습니까? 거기도 회계사가 들어가고 거기도 디자이너가 들어가고 거기도 뭐 심지어 청소부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어떤 기업이 나에게 맞을까는 그 다음에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기업까지 몇 군데 정해 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 기업을 정할 때 뭐를 보자고요? 이 기업이 작년에 외국인 채용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구글에서 작년에 외국인을 몇 명 채용했는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myvisajobs.com 이런 사이트 들어가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목표하는 기업이 그래도 한 몇백 명 외국인을 뽑은 기업이어야 내가 그래도 지원해서 뭔가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업을 봤더니 작년에 한 5명 뽑았대. 근데 한 5명 중에 4명은 박사들만 뽑았네? 근데 그 기업을 내가 입사하겠다고 목표를 잡아놓으면 그거야말로 현실 가능하지 않은 목표라고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꿈이 대단하니까 꿈을 청해서 가봐라. 이거는 그냥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된다는 것. 이거 1학년 때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에 인턴 하느라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고민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봐야 된다. 이게 정해져야 그 다음에 뭐를 정할 수가 있냐면은요. 대학을 바꿀 거냐, 전공을 바꿀 거냐, 그러면 어느 대학에 어느 지역으로 갈 거냐를 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입학 전에 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최소한 입학 전에 결정을 하면 좋고 늦어도 1학년 때까지는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2학년 때 학교를 옮기든 과를
과를 옮기든 옮겨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정해졌다라는 전제하에 두 번째는 학교를 옮겨야 되는 경우, 전공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지금 고민하고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결정이 됐다라는 전제하에 나는 그러면은 뭐 CP를 할 거야. 그러면 CP는 어디가 취업이 잘 되지? 그리고 CP의 직무가 뭐가 있지? 몰라요. 그러니까 CP가 그냥 어카운팅을 하는 기업에 동계세 내주는 사람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CPA는 직업이 뭘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CPA를 하겠다고 했으면 이제 뭐를 해야 돼요? 이 직무가 뭐 하는 잡인지 알아야 돼요. CPA라고 하는 것은 어카운턴트랑은 다른 거구나. 기업에서 북키퍼는 다 없어졌구나. 이제 없어지고 AI가 대체하고 있구나. 근데 CPA는 뭐지? 이건 공인회계사인데 공인회계사는 뭐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빅4 어카운팅 펌에 가갖고 어디팅을 하고 텍스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밸류에이션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그 직무, CPA가 하는 직업이라는 직무 중에서 나는 뭐가 맞을까를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공부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왜? 부모님도 모르고 학생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심지어 한국 회계사, 아빠가 한국 회계사신데 미국의 회계 법인과는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회계사인 아버지도 미국 회계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뭐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데 내가 앞으로 이 일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이미지로 CPA 왠지 뭐 어떨 것 같아 라고 이거를 가지고 목표를 정해버리면 나중에 봤는데 이게 아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있을 때 공부를 해라. 자료를 가지고 내가 대략 직업을 몇 개 봤으면 이 직업이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를 정해서 그 직업의 직무까지 정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지금 있는 학교가 너무 시골이야. 학교는 너무 뭐 노루가 뛰어다니고 너무 좋은데 여기는 주위에 보니까는 회계법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그럼 취업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로 옮겨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뉴욕시티가 웬만한 도시들 몇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CPA 취업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뉴욕으로 가볼까? 그러면 뉴욕에서 내가 어떤 대학들을 갈 정도의 수준이 되고 내 1년 버짓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버짓이 3만 불밖에 없는데 콜롬비아 NYU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SAT도 없는데 갑자기 뭐 지금 NYU 가겠다. 이거는 조금 무리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럼 나의 수준에 맞는 대학들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어느 전공을 갈 건가? 아까 스템 전공 하라 그랬잖아요. 스템 전공 중에서 그러면 내가 CPA 중에 어떤 분야를 갈 건데 이 전공하고 매칭이 되는가를 그 다음에 결정하시면 돼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려우면 그냥 뭐 전문가랑 뭐 제가 전문가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한 시간 정도 상의하면 돼요. 상담 받고 그 상담을 할 때는 뭐다?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경험이 조금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잘못 알고 있다. 라는 정도의 어드바이스를 받아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해야 됩니다. 원래는 편입을 할 때도 뭐부터 정해야 돼요? 3학년 또는 2학년에 편입을 할 타겟 대학을 먼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트랜스퍼가 될 학교. 그리고 이 대학을 정하고 이 대학에 편입하기에 가장 적합한 학교가 어딘지를 생각해서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거꾸로 된 거잖아요. 일단 학교는 들어갔는데 이게 아닌가 봐?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옮기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옮겨야 되면은 이 학교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프리리퀴즈로 뭐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다 보고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미국의 편입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편입을 할 때 시험도 보고 막 이러거든요. 뭐 정말 뜬금없는 시험도 보고 학교마다 시험이 또 다르고 막 그러는데 미국은 편입할 때 시험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만 보냐면 내가 1학년 또는 2학년 성적, 뭐 물론 이제 SAT가 있으면 SAT도 들어가면 좋지만 고등학교 성적, 그 다음에 내 에세이거든요. 내가 1학년, 2학년 동안 어떻게 대학 생활을 했는데 이 대학 생활을 토대로 해서 왜 니네 학교에 이 과로 내가 트랜스퍼 하고 싶은지를 설득력 있고 감동적으로 쓸 수 있으면 돼요. 요 에세이가 굉장히 요즘은 중요해졌습니다. 성적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뭔가 설득력 있게. 결국은 그것도 뭐냐면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 경험을 하려면 뭐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졸업하고 나서 이런 직무를 할 거야. 근데 이 CPA를 할 건데 CPA는 니네 학교에 이과가 좋더라. 그래서 나는 1학년, 2학년 때 뭐를 했어. 라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학년 가을 학기에 이루어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을 어느 대학 무슨 전공을 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 즉 입학한 대학은 바꿔도 돼요. 예, 옮겨도 됩니다. 이를 결정하고 1학년, 2학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편입은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동안 성적 관리 잘하고 뭐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턴하고 뭐 봉사활동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하고 결국은 이게 동시에 편입 준비도 되지만 뭐도 돼요. 취업 준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성적도 잘 받아야 되고 또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관련 분야 경력도 쌓고 이 두 번째 직무와 전공이 어느 정도 정해졌으면 편입을 어디로 할지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있는 학교가 괜찮다면 여기서 과를 옮길 때 어떤 룰이 적용이 되고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정하자, 입학하기 전에. 그래야 1학년 때부터 이거에 맞추어서 수업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맞추어서 인턴십도 들어가는 거고 이거에 맞추어서 내가 군대도 언제 갈지 정하는 거고 다 이거에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는 이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죽도 밥도 안 돼요. 이거를 저도 잘 몰랐는데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학생도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그리고 유학생을 몇 명을 보낸 부모님, 심지어 무슨 뭐 청담동의 모 유학원은 자기가 다 상담했다고 하시는 분도 모르고 이걸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여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군입대 시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은 1년 전에 진행을 해야 돼요. 뭐 카츄샤를 가고 싶다고 해도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고 또 추첨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졸업 후 계획에 따라서 내가 한국으로 들어올지 뭐 이런 것들의 계획에 따라서 미국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빨리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결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라면 가능하면 빨리 갔다 오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 늦어도 1학년 끝나고는 갔다 오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2, 3, 4학년을 미국에서 쭉 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편입을 할 때도 그렇고 편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통 한국은 어때요? 2학년 끝나고들 많이 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졸업할 때쯤 취업을 하면 되니까. 근데 미국은 언제 취업이라고요? 3학년 1학기가 자꾸만 취업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군대를 1학년 끝나고 갔다 와도 취업까지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시고 아, 군대는 빨리 갔다 오는 것이 좋다. 할 수 있으면 사실은 입학하기 전에 갔다 오면 좋기는 해요. 마음 같아서는. 요즘 같아서는 왜 그러냐면 이력서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유학생이라고 보여지는 이력서가 좋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학생들은 군대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유학생이잖아요. 이제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해도 인터뷰가 경력이 잘 되어 있으면 인터뷰가 잡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꼭 2학년 전에는 갔다 오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뭐 부득이하게 뭐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2학년 1학기 끝나고 그래도 갔다 와야 된다. 자, 네 번째는 영주권 가능성을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주권이 요즘에 이제 이슈들이 많은데 유학생이 받을 수 있는 영주권, 그러니까 영주권의 기본적인 기준은 학생의 나이거든요. 만 21살이에요. 만 21살이 되면 학생이 성인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영주권을 부모님이 받아도 학생은 영주권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직 19살일 때 또는 20살일 때 18살일 때만 지금 영주권을 내가 취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이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NIW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뭐 아버님이 뭐 교수님이시거나 뭐 의사거나 또는 뭐 대기업에서 뭐 반도체나 뭐 아니면 AI 분야나 뭐 이런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다거나 최근 뭐 제가 변호사 20년 지금 넘었는데 이민 변호사는 아니지만 NIW가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만 해도 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제가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나 SCI급으로 논문을 진짜 몇십 편씩 쓴 사람들 특허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만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가가지고 이 NIW가 굉장히 유연해졌어요. 그래서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아무나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면 좋겠다. 부모님들 중에서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NIW는 LC 절차도 필요 없고 뭐 노동허가 이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요즘 한 1년에서 2년이면 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만 21살 이전에만 지원을 하면 돼요. 신청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혹시 가능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영주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학비 뭐 혜택도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불어서 취업하고 인턴하고 할 때 너무 유리해지는 거기 때문에 꼭
NIW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아이가 나이가 들어버리면, 만 21살이 넘어가 버리면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입학하기 전에. 이게 되면은 지금 진행하시면 제일 좋고,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고요. 이제 다만 이제 학생이 군대를 가야 되면 이제 시기적으로 언제 이게 진행을 해야 될지는 변호사랑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데, 웬만하면은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혜민인데, 투자혜민이 이제 80만 불 투자혜민이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역시도 이제 부모님이 영주권 취득자가 되면은 아이까지 만 21살 이전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만 21살이 넘어가면 아이 이름으로, 자녀 이름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뭐 몇 억 이상이 또 발생하니까 투자혜민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투자혜민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고, 뭐 저건 막 추천드리고 싶진 않지만 뭐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한 15억 정도는 내가 한 5년 정도 묶어놔도 큰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투자혜민도 고려해 볼 만한 선택 중에 하나죠.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프로그램이 완성이 된다면 뭐 한 2년 정도 있으면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또 뭐 그리고 이제 5년 있다가 이제 영주권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즘들 많이 하는 게 이제 비숙련직이죠. 비숙련직은 뭐냐면은 허드렛 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 뭐 식당이나. 그래서 이제 급하게 자녀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비숙련직을 가서 일을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영주권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고, 나중에 3년이나 4년 있다가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이 나오면, 그러면 그 영주권 스폰서해준 식당 가가지고 내가 1년이든 뭐 몇 개월이든 계약한 기간만큼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것도 문제가 많이 있죠. 문제가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의 선택지다. 그러니까는 이 중에서 가능성이 있는지, 이걸 할지 말지, 또 역시 비숙련직에도 부모가 비숙련직으로 영주권을 받으면 자녀도 영주권자가 만 21살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뭔가 부모님이 미국으로 와가지고 또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검토하자는 거죠.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버리면, 이게 나중에 지금 비숙련직 같은 경우에는 작년만 해도 한 3년 잡았는데 지금 4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학년 때 진행이 되면은 OPT 끝날 때까지도 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잘못하면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뭐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한 2년 빨리 했으면은 졸업하기 전에 영주권자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취업이 되는 케이스인데, 이게 한 2년 늦게 꾸물거리다가 이게 늦어져가지고 시기가 더 늦어지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미국에서 지금 입학하기 전에 원격으로 인턴십을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가능한 시대가 된 것이 코로나 때문에 가능해진 거죠.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미국 기업에서 입학하기 전에 인턴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 아이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막 인스타그램에 넣어줘요. 그래서 가서 일해보라 그래요.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경력 가지고 대학교 에세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은 비영리 기관을 아이 이름으로 만들어버려요. 회사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펀딩을 받아가지고 그 펀딩 받은 걸로 뭐 아프리카 애들하고 뭐 하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버드 넣고 예일 넣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절에 뭐 저희 변호사들, 뭐 회계사들 뭐 다 재택근무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니네 회사에 인턴을 재택으로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레주메나 커버레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1학년 때 가서 쓰는 것도 이게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폼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준비를 해보고, 이런 폼에다가 뭐를 채워야 될지를 내가 미리 생각하고 하나 둘씩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인턴십은 뭐를 하면 안 되냐면, 한국에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 이력서 한 장에 서울 코리아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군대는 어쩔 수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지어 무슨 그 책 같은 데 보면 First Language는 코리안이고 English Fluent 뭐 이렇게 써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왜 씁니까? 유학생이라고 티내는 거죠.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완전 20년,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력서에는 얘가 미국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약간 혼동이 될 정도로 다 미국 경력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아직 입학하기 전에 미국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력을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격으로, 리모트로, 온라인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한국에서
인턴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기업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대답은 뭐예요? 귀찮아. 그리고 얘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는 학생이 직접 미국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인턴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이제 근데 제가 어제 상담한 학생인데 e스포츠 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은 이쪽을 좀 많이 e스포츠 뭐가 뭔지 아시죠? 그쪽으로 해서 스웨덴에서 인턴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온라인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지만 하라 그랬어요. 너무 좋다 그런 거. 그러나 스웨덴은 괜찮지만 한국은 안 돼요. 예. 한국은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 지워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미국 기업 경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학교 교수님하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는 사실은 우리가 회사 경력으로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경력은 아니고 또 뭐 이런 거 해요. 무슨 한국의 무슨 대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이게 크레딧이 인정이 돼가지고 학비를 줄일 수 있고 뭐 그거를 막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그거 할 시간이 없거든요. 뭐 영어 공부하고 자격증 공부하고 뭐 이거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건 그냥 미국 가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력서를 만들어서 일단 입학 전에 경력을 만들어야 된다. 이 경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 인턴에 이력서라도 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1학년 여름방학에 이력서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또 2학년 여름방학에 이력 없는 상태에서 또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 악순환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으면 원격으로 인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미국의 취업 요건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 대학 순위 평판 물론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지만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이게 미국에서는 취업할 때 메인 포인트가 아니더라. 대학 성적 3점은 넘어야 돼요. 3.5 넘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3점 밑으로 되면은 좀 곤란해요. 그 다음에 자격증 별로 필요 없어요. 예, 뭐 이거 자격증 딴다고 뭐 CPA 시험 준비한다고 휴학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무슨 뭐 컴퓨터 자격증 막 따는데 필요 없어요. 미국은 그것보다는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다 필요 없는 자격증들이 많아요. 한국식 사고방식인 거죠. 수상 경력, 뭐 한국은 나중에 이제 할 때 막 뭐 이거 상 받은 것들 막 끼워 넣는데 아주 특별한 분야, 뭐 디자인 분야나 몇몇 분야 제외하고는 수상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고 의미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교내 활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RAT 시간이 되면 하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학교 밖에 있는 기업에서 영리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훨씬 더 밸류가 높게 보더라. 미국 기업에서는. 클럽 활동도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회 이런 거 안 하는 게 저는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내 전공과 연관된 클럽들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국적인 연합 동아리들 있잖아요. 들어가기 되게 어려워요. 시험 보고 막 인터뷰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클럽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취업 사이드는 유리하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직무와 연관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더라. 한국 기업 경력 빼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이거죠. 여름방학 때 와가지고 괜히 아빠 소개시켜준 회사에서 인턴하는 거 한국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 취업을 할 때도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국 취업을 목표로 하더라도 미국에서 그냥 경력 쌓고 들어와서 경력자로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제일 필요한 것은 미국 기업 경력이더라. 네, 이것을 가장 눈여겨 보셔야 되고 아까 이 한 장짜리 이력서에서도 요만큼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제일 중요한 분야예요. 이거를 봅니다. 이거를 봐요. 그러니까 뭐 해봤나 얘가 우리 회사 이 포지션 지금 인턴 뽑는데 이 인턴 포지션을 위해서 얘가 지금 어떤 일을 해봤나 라는 것을 지금 보고 싶은 거거든요. 자, 레주메에 어떤 것들이 중요하냐 이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 하이어할 때 보는지 자료인데 제일 낮은 게 뭐냐 칼리지 레퓨테이션이에요. 학교 네임밸류는 5%밖에 안 됩니다. 성적 한 8%, 그다음에 어떤 수업 들었나 8%, 그다음에 엑스트라 이런 거 한 10%, 발런티 익스피리언스 12%, 칼리지 메이저 13%. 그러면 나머지 한 40몇 프로 정도가 뭐냐면 employment during college. 내가 학교 다니면서 어떤 일 해봤는지, 그 다음에 인턴십 뭐 해봤는지 이거를 신입사원 리크루팅 할 때 제일 많이 본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다른 거라는 거죠. 한국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맨 밑에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대학 나왔나? 그리고 성적이 어떤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물론 이제 점점 경력도 많이 보긴 하지만, 포트폴리오도 보긴 하지만, 그러나 미국은 완전히 정반대더라. 그래서 자꾸만 고등학교 때부터 경력을 쌓아라. 입학하기 전에 경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인터뷰가 잡힌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아무 회사에서나 인턴을 하시면 안 돼요. 미국 기업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떤 미국 회사에서 인턴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회사의 규모보다는
직무 중심의 어떤 일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무 중심, 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 회사의 직원 수가 얼마고 얼마나 매출이 되고, 이거는 리크루터 입장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아주 글로벌 기업에서 하면 좋지만 유학생의 경우에 처음부터 대기업에서 인턴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거는 미국에 굉장히 잘 아는 아빠 친구가 대기업 부사장이다, 매니저다. 그러면 어쩌다가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라도 작은 기업이라도 내가 일을 해서 그 일을 한 자체가 이력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미국 소재 기업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에서 있는 기업에서. 그 다음에 향후에 정규 인턴이나 취업 기업에서 레퍼런스 콜을 받아줄 수 있는 기업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근데 이제 저희도 코로나 때 이 원격 인턴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작년, 재작년에 벌써 졸업을 한 학생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졸업하고 나서 예를 들면 어느 뱅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뱅크에서 2학년 때 인턴했던 이 회사에다가 레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 콜은 우리나라 말은 뭘까요?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한테 이 학생이 니네 회사에서 인턴을 했다고 했는데 이 학생 어땠니? 근무평가가 잘했니? 장점은 뭐였니? 단점은 뭐였니? 이거를 보통 한 20분, 10분 동안 전화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회사에서 해야 돼요. 한국 회사의 레퍼런스 콜을 누가 받습니까? 시차 맞춰갖고 어느 미국 회사가 한국 회사한테 레퍼런스 콜을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레퍼런스 콜을 받아줄 수 있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매니저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아빠 친구 회사는 안 돼요. 그리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매니저가 있는 회사에서 하시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단순 업무를 하는 인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 소개로 들어가면은 회사에서 마지못해서 그냥 받아주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은 그냥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은 얘를 위해서 매니저가 한 명 붙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회사에 전혀 필요 없는 업무인데 누가 부탁해가지고 한 명 그냥 회사에 앉혔단 말이에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한테 업무를 줘야 되고, 업무가 오면은 피드백을 줘야 되고, 수정을 시켜줘야 되고, 또 업무를 줘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은 일이고, 그 회사의 그 직원도 일이 바빠 죽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고 싶은 일 하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반복적인 업무를 시켜요. 반복적인 업무들, 단순 업무들, 그냥 자료 정리하는 거, 보통 그게 많아요. 이것은 향후에 이력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패스트푸드점이나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서 일한 것들이 그래도 기특하다고 이런 거 쓰면은 좋을까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한 게 아주 특별한 경력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나는 취업 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부모가 봤을 때 기특한 거지,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에다 얘를 돈을 주고 채용을 하는데 얘가 이 급여의 가치를 할지 말지를 지금 보는데, 얘가 그냥 맥도날드에서 그냥 허드렛이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했다. 이거는 취업 준비 직무에 대한 연관성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라도 그냥 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오히려 반증해 주는 거죠. 얘는 기업에서 일한 게 아니라 그냥 식당에서 일했구나. 그리고 기업 내에서 반드시 나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리뷰해주고 수정해주고 할 매니저가 있어야 돼요. 그 매니저가 결국은 나중에 뭐 할 겁니까? 레퍼런스 책을 받아주거나, 혹시 그 매니저가 나중에 레터도 써줄 거고, 추천서도 써줄 거고, 그리고 혹시 그 매니저가 다른 데로 옮겨가면은 또 연락을 할 거고, 또 그 매니저가 옮겨갈 때 그 밑에 또 누군가한테 남겨놓을 거고. 그러니까는 나 전담 매니저가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일이에요. 회사에서 매니저 없이 일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신입사원이. 그런 매니저를 꼭 있는 일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실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귀찮죠. 어느 회사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얘를 프로젝트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거 업무를 시키기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러니까는 50개, 100개를 넣어도 인턴이 안 잡히는 거예요. 1학년 여름방학에도 인턴이 안 잡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다시 말하면 팀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은요, behavior based interview라고 해서 리크루팅 온 회사의 리크루터가 이력을 봅니다. 아까 그 이력서에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봐요.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너 이 회사에서 인턴 했었네? 그때 어떻게 일했니?
팀으로 일을 했는데 뭐가 힘들었어? 야, 팀원들이 말 안 들었을 때 너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니? 라고 하면서 이 친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인터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팀으로 일하면서 매니저랑 소통하면서 팀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팀으로 할 수는 없겠죠. 뭐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이제 매니저가 있으면 되지만 할 수 있으면 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인턴에서는 필요하더라. 그리고 내가 한 경험이 이력서에 추가되었을 때 내가 전국적으로 하고자 하는 직무의 리크루터가 봤을 때 관심 있는 내용이 들어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키워드가 뭐 프로그램명이 들어간다든지,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고등학교 때 벌써 뭐 이런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구나, 뭐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봤구나, 아 레이시오 분석을 이렇게 해봤구나.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인턴십이 좋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갖춘 회사에서 원격 인턴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규모는 상관없어요. 뭐 직원이 2명 있건 10명 있건 이게 무슨 의사소통 언어가 꼭 영어가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한국 기업이어도 괜찮아요. 미국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뭔가 내 직무와 연관성 있으면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우리는 그 회사 취업할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인턴을 가기 위한 최초의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인턴을 처음에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입학 전에 한두 개 하셔야 된다. 사실상 이때는 오프라인 인턴십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기업 인턴십도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직 내 직무나 전공이 100%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정해졌을지라도 또 100% 매칭이 되지 않는 기업이어도 괜찮아요. 미국 기업에서 어떤 형태로 줌으로 1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매니저와 소통하고 이메일로 소통하면서 일을 했고 팀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경험해 보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때 미국 소재의 회사면 어느 곳이나 괜찮다. 그래서 첫 번째 경험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물론 이때도 가능하면은 내 직무가 정해져 있으면은 직무와 연관된 데서 하면 가능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뭐 컴퓨터 쪽으로 하든지 뭐 데이터 쪽으로 하든지 마케팅 쪽으로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제너럴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분야로 가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학 전에 최소 한두 개 정도는 경력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인턴십 진행 회사의 경우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이게 갖춰진 회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면 안 돼요? 매니저도 없고 그냥 아빠가 소개해가지고 무슨 창고 같은 회사인데 무슨 일을 하는지 그냥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런 회사는 안 돼요. 한국 소재는 더더구나 안 되고, 미국에 있는 회사 중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춘 회사에서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 그리고 이제 1학년 여름방학인데 이때는 재학 중인 소재 도시 내에 있는 기업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CPT가 안 나오고 아직 경력이 없는 경우도 가끔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최대한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도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어느 도시에 있는지. 뉴욕이면 뉴욕 근처에 회사들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어느 도시를 제가 직접 하기는 뭐 오하이오 어디다, 그럼 감자밥밖에 없어요. 옥수수밥밖에 없고. 학교 근처에 도시를 가려면 2시간 가거나 1시간 가야 돼. 그런 데서 사실 인턴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로케이션을 옮겨야 되는데, 그럼 비용도 들어가고 또 뭐 굳이 저 시골에 있는 학생을 대도시에서 뽑을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1학년 여름방학까지는 온라인으로 해도 큰 무리는 없더라. 어차피 인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셜 넘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학교 승인 받아오라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기업들에서. 그래서 안 뽑아줘요.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해보시면 알 거예요. 학생이 잡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여기저기 수십 군데를 넣어봐도 반응이 없어요. 좀 해달라고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도, 야 1학년은 어떻게 하냐, 그래도 한 3학년은 돼야지 그래도 해서 채용을 할지 말지를 하지, 1학년은 우리가 쓸 데가 없어,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안 되면은 온라인으로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아시안계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한국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직무가 매칭이 되면 하셔야 돼요. 영어로 소통이 안 돼도 한국어로 해도 이게 내 직무에 연관성이 있는 전문 분야에 뭔가 인턴십이라면 하셔야 됩니다. 미국 회사라면.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인턴십이 2학년 여름방학이죠. 이때가 이제 최초로 우리가 CPT 받아서 소셜 받고 돈 받으면서 제대로 급여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름방학 인턴이고, 이때는 온라인으로 하시면은 안 돼요. 이미 한두 번 온라인 했으니까. 이때는 꼭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한국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미국 현지에서 내가 CPT 신청해서 제대로 된 기업 가서 이제 일을 하셔야 돼. 이때 제대로 된 기업 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앞에 경력이 2-3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뭐 할 줄 알아. 그리고 미국 기업에서 해봤어. 그리고 내가 팀으로 일했는데 이랬어. 라고 해야 이게 인터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여름방학을 위해서 앞에 한두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인턴십을 할 필요가 있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파이낸스 같은 일부 분야는 이때 인턴하는 회사에서 정규 채용으로 바로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똑똑한 애들 먼저 뽑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네, 똑똑한 애들 다른 회사 뺏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여름방학 인턴십이죠. 이게는 이제 정규 취업 전 마지막 인턴십이고, 이때는 꼭 학교로 오는 3학년 1학기 때 학교로 오는 언캠퍼스 리크루팅을 통한 기업들 중에서 내가 인턴십 오퍼를 받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입학 전서부터 인턴하고 경력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현지에서 희망하는 직무와 최대한 연관성 있는 기업의 직무로 인턴십을 진행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3학년 여름방학 인턴십을 하고 나서 졸업 후에 정규 채용 오퍼를 미리 주는 경우가 많더라. 한국에 절대 귀국하면 안 됩니다. 썸머 들어도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 해도 안 됩니다. 이때는 무조건 인턴십을, 그리고 인턴십도 내가 정규 취업이 가능한 기업에 인턴십을 하셔야 된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 5가지 말씀을 드렸네요. 지금 입학 전에 해야 될 것. 첫 번째, 졸업 후 직업, 직무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정하자. 미래의 유망성, 내 적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아시안계 영주권 오는 유학생이 취업이 되는 분야인지, 또 미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분야인지 등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결정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공부하면서 뭐도 봐야 돼요? 이 직무가 뭐 하는 잡인지를 알아야 돼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뭐 하는 잡인지, 데이터 스페셜리스트가 도대체 뭐 하는 잡인지, 뭐 디자인 한다는데 UX는 뭐고 UI는 뭐고 이게 뭐 하는지를 몰라요. 잘. 심지어 우리가 많이 들어본 CPA가 뭐 하는지 잘 모른다니까는요. 파이낸스를 한다고 하는데 파이낸스에 무슨 직업이 있고 IB가 도대체 커머셜 뱅크랑 뭐가 다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거를 4학년 때까지도 몰라요. 전공을 해도 몰라요. 그럼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부모도 모르고 얘도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언제 가르쳐야 되느냐? 고등학교 때 가르쳐야 돼요. 원래는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관련 분야, 그래서 인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인턴을 해봤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해봐가지고 싶어서 데이터 회사에 가서 인턴을 한 2개월 했는데, 야, 난 데이터 너무 재미없어.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면 안 돼요. 그런 학생은. 그런 의미에서도 인턴십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미리 경험을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게 결정이 되면은 전과할지 편입할지 지금 결정하고, 타겟 대학 지금 정해라. 어떤 학교들이 2학년 편입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빨리 옮겨야 돼요. 가능하면 옮길 거면 빨리 옮기면 좋습니다. 굳이 여기서 2학년을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1년만 다니고 옮겨버려야지. 그리고 군입대 시기를 결정을 해라. 1년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고요. 영주권 가능성도 만 21살 이전에 이게 신청이 돼야지 부모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결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에서 인턴을 지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거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특히 보면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선물 같은 건데, 저희도 이제 이걸 준비를 많이 해보려고 하는데, 또 기업에서 해줬다가 뭐 한 번 하고 학생들 말 안 듣는다고 안 해주기도 하고, 뭐 우여곡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야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일부 분야들, 마케팅, 어카운팅, IT, 데이터, 이런 쪽,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실제로 재택근무가 가능해서 할 수 있는 분야들만 하고 있고요. 영어 공부나 전공 관련 지식이나 하면 좋죠. 자격증 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급한 건 아닌데, 이건 학교 가셔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하지 않으면 이제 시기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5가지는 꼭 지금 입학 전에 결정하고, 늦어도 1학년 때까지는 결정을 해서 2학년 때부터는 이거에 맞춰갖고 플래닝을 잡아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